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명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왕이가 왔다 갔는데, 자,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확실히 보였는데, 중국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차피 길이 들어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순치된, 예? 그 쪽제비 중에 길이 들은 쪽제비 있잖아요. 네네. 야생에서는 못 산다며. 라쿤. 네. 라쿤. 네네. 맞죠? 네. 너구리. 너구리 종류. 네. 너구리. 그거는 너구리. 아니, 그 라쿤이라고 쪽제비 종류 같은 건데, 네. 집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네. 그 페리. 네네. 페리. 네, 맞습니다. 그 걔는 페릿은 이제 한 6, 7천 년 길을 들이가 이집트부터. 야생성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그거 이 지금 뭉가리 정권이 페리처럼 거의 야생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중국에 길들여져 있는데 뭘 길들이는 걸 또 한 번 더 길들이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 말씀드리겠지만, 전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중국은 설설 길면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확실하게 밟는 거를서의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인지, 그게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고기를 좀 빠딱하게 들면 조금 좀 저어하고, 미국은 좀 반대지 않습니까? 좀 고기를 이제 좀 빠딱하게 들려고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짓밟아 버리는데,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번에 이 행태를 보고 역시 참 저놈들은 가까이 할 놈들이 못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그 반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 오셨는데, 자, 임 변호사님은 이 반중 문제를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소장님을 좀 비판하시는 이제 한 유튜버 분께서도 이제 소장님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좀 하나가 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수의 어떤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에는 찬성을 한다. 근데 왜 황장수 소장은 반중이란 것을 내세워서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요즘 뭐 뽀잡들은 안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또 꼭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예를 들어 90년대 같으면은 이제 그 분들의 말씀에 틀린 게 하나는 없는데, 과연 2020년 특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반중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인가? 그냥 한미일 동맹 강화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맥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이란 나라는 한국이라고 딱 봤을 때 그 자치통감, 사망에서 자치통감에 기술된 고구려의 수단과의 항쟁으로서만 한국을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 왕조에 대항했던 좀 어느 정도 힘을 행사했던 고구려.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경제하고 무력화시켜야 될 존재로 딱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러니까 정말 조선이 그 일본군에 맞서서 정말 기록적인 패배를 이제 이루었는데, 실제 명조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이 조선 이것들이 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하고 연합해가지고서 만주와 중국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 조정 회의에 나왔고, 뭐 병자호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장악하기 직전이 이제 만주족이 전쟁, 사실상 당시 인조가 전쟁의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확실히 짓밟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었으며, 이제 개화기 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청나라가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조선의 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이유가 정말 그 별거 없는 그 신식 군대의 양성마저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조선의 변변한 무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영원히 차단시키는데 골몰했었고요. 결국 6.25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전쟁의 개입을 결정한 모택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자치통감의 애독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완전히 그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지만, 저는 이제 철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고구려라는 나라도 분열된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제 수단 통일 제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힘에서의 힘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도 아마 한국이 중국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거나 이러기에는 관계가 지속되는 순간 그것을 전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국경을 맞대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저렇게 이제 한국같이 대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가 이제 한국 빼놓고는 네. 제일 가까운 국경이 이제 그 베트남, 월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중국이 월남하고 국경을 맞대가 있지만은 월남한테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하고 맞대 있지만 범하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도하고 맞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관계도 좀 옛날에는 파키스탄하고 관계 때문에 좀 가까워졌다 했지만 이제는 또 좀 그렇잖아요. 긴장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 관계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중국하고는 매번 이 뭡니까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돌로 가지고 싸우고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은 서로 안 쏘지만 네네. 국경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네.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매번 붙고 있어요. 네. 그럼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국력이 택도 없는데 네. 중국 군들하고 막 패싸움을 불려서 서로 수십 명씩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둘이 또 보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연합됐다. 파키스탄에서 저기 오사마 빈 라덴 네. 제거하러 간 그 미국의 이 스텔스 헬기가 네. 한 대 떨어졌잖아요. 네. 마당에. 네. 그 파키스탄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거는 못 가져갔으니까 네. 폭발을 했지만 안 부서진 부분을 중국에 넘겨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가까운 것 같아도 또 지금 국경에서 주먹으로 싸우다가 무기로 싸우다가 막 해서 이 총포만 안 쏘지 수십 명씩 살상이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 맨손으로 중국하고 육박전을 매번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저쪽 끝까지 가보면 중국하고 국경을 한 나라, 마주한 나라 중에 한국같이 굴욕적으로 계속 해온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베트남 왕조도 계속 중국과 긴장 관계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중국에서 봤을 때는 국경을 맞댄 오래된 왕조 국가 중에 제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사실상 원래 중국의 속방 중에 하나예요. 역사의 일부였다. 그걸 그거를 과장하거나 그게 아니라 시진핑을 포함한 상당수 중국인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걸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역사적인 맥락은 그렇다고 지금 최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른바 중국의 1대1로 참호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은 다 홍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산 가격의 폭등,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공항과 항만 등의 건설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지금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뭐 중국과의 협력을 이제 타전하겠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특히 뭉가리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 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막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뭐 가덕도 신공항 등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대구공항, 광주공항 그러니까 이게 1대1, 그러니까 우리나라 뭉가리가 1대1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중국의 1대1로에 협력했던 국가, 중국과 친했던 국가들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자산 가격이 폭등되면서 경제가 신음하게 되고 오히려 쓸데없는 이른바 SOC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상황이 직전에 있을 때 이게 과연 저는 우연한 일이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까지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있어서 국내 투기 세력의 어떤 준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그 정도가 이전의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예전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적인 버블 현상과 함께 좀 이루어진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금리 얘기하지만 정말 소득 수준은 내려가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정말 2, 3년 사이 내에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격이 평균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이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이게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까지 중국은 경제 성장의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뭐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금 2020년 현재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예속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용원하다. 그게 사드 사태로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학대, 물론 그것은 뭉가리와 더불어 거수기당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중국의 뒷받침이 없다면 뭉가리 일당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무리한 진출 지금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겠냐 좀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 대목에서 이제 한국이 한미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구조의 나라들과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어가는 부분을 중국이 삼불이라 해가지고 반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드 이제 추가 배치와 반대, 네. 또 이미 배치된 사드의 거리 제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한미일 삼각 동맹 반대, 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반대하니까 이 속에서 중국이 외치는 거는 범중화권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영역으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니까 빼내서 네. 한국을 부단하게 길들이고 순치시키고 협박해서 한국이 한중일 대 이 중러 북 이 세 개의 대결에서 한국이 이제 북하고 같은 선에 서서 3대 3을 4대 2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둬버리겠다. 그걸 이제 하는 도구로 남북 평화라는 부분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 정권을 이제 이 대한 중국의 컨트롤 능력, 북한에 대한 컨트롤 능력으로 이제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한국을 점점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전선언은 뭐 미군 철수라는 부분을 빼놓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만 철수시켜버리면 중국은 상황이 끝나고 한국은 점차적으로 한 10년 안에 범중화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이 지금 노리고 목표하는 바고, 그런 속에서 문 정권이 중국이 자국이나 홍콩 등에 가하고 있는 이제 반민주 탄압 독재처럼 지금 한국도 지금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들을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뭉가리도 제가 볼 때는 그게 10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밀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미국의 반중 노선, 뭐 어떤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경제를 넘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안보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도 2014년, 15년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친중이냐, 뭐 친중이냐, 친미냐 선택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그래도 아무리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뭐 주위의 주변국들,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뭐 정말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느냐? 없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100% 가까이 신뢰를 하면서 유사시 어떤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의 패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아마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구사적인 어떤 무력을 도발했을 때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마 100%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고려했을 때 이것이 지금 뭐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니까 뭐 중국이랑 뭐 잘 지내야 된다, 반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 2020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보고 이 반중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는 이 보수판에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현대 그렇습니다. 같은 재벌들의 그건 이데올로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돈이죠. 네. 자, 저는 최근에 한 10년간 한국의 이명박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DJ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20년간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커지면서 그 중국에 기대어서 장사를 해먹고자 했던 삼성이나 현대차, SK 이런 회사들, LG까지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철저히 한국 정권이 중국과 원만하게 가야 자기들 장사가 된다라는 걸 알고 네. 또 중국 스스로 대외 공작 선동팀을 또 가지고 그야말로 그 기업들의 이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이 한국 정권 핵심에다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친중으로 가도록 집요하게 유도해오고 또 한국의 대통령의 방중 프로그램 속에서 기업들이 영향을 미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지어 보수적인 박근혜 정권조차도 이렇게 수그리도록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벌,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인, 중국에 왜 한번 불러가지고 중국 놈들 뭐 빠밤 사주면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안 봐도 뭐 어느 정도 충성을 맹세할 건가 보여요. 네. 과거에 뭐 명나라에서 황제가 한번 들어오라고 하면 청나라나 한국에 이 신하들이 가서 거기에 뭐 하나 좀 정성쯤 하나 만나면 한국에 와가 막 국가시 잡으면서 왕 앞에 구라치던 그 수준 이상으로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보면 한국의 언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언론 또 한국의 학계 네. 전방위로 영향을 미쳐가 누가 반중을 이야기하고 누가 중국의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하는가를 보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모양이 딱 드러나요. 네. 요즘 한국 신문들 특히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중국 정부의 홍보기사가 딱 기사처럼 해가지고 전면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중국 정부의 홍보기사네요. 네. 1대1로 같은 거 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뭐 네, 조선일보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이 한국에 그야말로 이 대극 공작팀을 중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보내가 한국 정치인들을 길을 들이고 관료들을 길을 들여서 친중화시키는 공작을 하고 또 친미인이나 친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부분도 그런 거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연성으로 속국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성 속국화. 네. 한국의 군부가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네. 중국을 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점점 소극적이도록 만들고 그런 장군 중에 골라서 승진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국방부 장관이 나오게 만드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편으로 수많은 중국의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을 보내서 네. 지금 뭐 한 200만 명 이상이 한국의 재외국인이 한 300만 명 있다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중국 사람,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곳곳에 자기들 아지트를 만들고 한국에 이 부의 기반을 축적하고 그리고 뭐 미군 기지 일대에도 그들이 자리를 잡고 평택같이.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 정부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그래서 심지어 나온 이야기는 뭐 촛불 시위에도 동원이 됐니 또 한편으로는 그 반중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 또 친중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도 있다라는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족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미 깊숙하게 중국화가 진행 중에 되어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뭐 경제는 중국이니까 계속적으로 중국과 중국을 신기를 거두지 않고 나간다. 이런 그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득인 것 같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이제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던가 이제 전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서로에 대한 극심한 고통으로만 이제 수반되는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이 부분에 깊이 좀 생각하고 이제 정말 중국의 영향에서 그러니까 과연 중국의 영향을 중국 가깝게 지내는 것만이 답인 것인가?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지만 도대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뭐 일부 연예인들이 뭐 연예 기획사들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돈을 좀 주식을 뭐 주식 가지고 돈을 좀 버는 것, 삼성이 좀 그 뭐 이거저거한 거 파는 것, 물론 그런 것 자체도 뭐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지금 저희한테 밀접하게 지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임금의 어떤 불안정한 임금 문제 등등, 또 복지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누수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와 있다. 그런데 뭐 단순히 우리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반중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은 이제는 좀 맞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영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중국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중국 돈 끌어들여서 남은 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황폐해진 제주도의 그 자연, 네. 또 집값. 올라간 집값, 네. 과연 제주도민이 행복하고 제주도민에게 지금 중국이 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의 중국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한국의 수도 서울에 대림동을 비롯해서 번져가고 있는 중국타운과 그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네. 자, 좀 있으면 중국 사람에 의한 주가 조작도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평택 등을 비롯한 중국타운. 만약에 이런 것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 다 번져 있으면 나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인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성화 봉송차 한국 서울을 들러서 갔는데 중국의 그 애들이 유학생이니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성화 봉송 옆에 나와가지고 이 뭐 티벳 자유나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폭동 비슷하게 서울 도심에서 일으킨 거 기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중국인의 사주를 받아서 중국인들이 서울에서 도심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한국의 친북 세력이나 좌파들하고 같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이제 제어할 수가 없죠. 곳곳에 지금 너무 많아요, 중국화된 곳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중국화는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저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화타운, 중국으로 재산 넘어가는 것, 중국인의 많은 거주. 지금 이 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 노가다판이 중국에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보육, 거기 뭡니까? 저기. 간병.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이 예. 요양보호사가 중국에 예, 넘어갔고, 식당에 이제 종업원들이 중국에 넘어갔고, 심지어 입주 가정부도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직종들이 하나씩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3D 업종이라고 부르던 부분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이대로 놔둬서 좋은가? 자, 한국의 그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에 넘어가 버린 데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넘어가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넘어가겠는가? 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뭐 각종 공산품 중에서 중국의 저가 품목이 점점 발을 디디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철책선, 군의 이 철책선 뭡니까? 전자경계장 네. 위에, CCTV. 거기에도 화웨이 제품이 들어가서 화웨이에서 그 일부 지금 이 자신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백도어를 해서 예, 이제 백도어로 해서 뒤로 예. 정보를 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철책 화상조차도 중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통신망도 지금 중국에 네. LG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지금 장비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점점 이렇게 한국 사회로 스멀 하는 게 난 중국 정부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꾸 한국에 뭘 만들고 그리고 침투시키고, 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끊고 원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강한 반동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추방의 핵심은 전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군에서 이제
이제 국방부에 공식 확인된 거니까요. 군에서 이제 철책선을 감시를 위한 장비를 중국산을 넣었더니 이제 백도어로 그 정보를 빼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다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 종편에서 이제 시사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떤 패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안 빼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미국도 뭐 NSA 등등의 첩보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해킹 등의 작업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정말 뭐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안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그 여러 가지 사생활을 그대로 그것을 뭐 감시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 모든 게 드러났지만 화웨이, 알리바바 이른바 중국의 대기업들이라는 것이 모양은 민간 기업이지만 그 소유자나 그 운영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그 국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에 그 통제되어 있는 것이 다 이제 확인된 마당에 그런 그런 집단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밀 탐지 이런 부분과 미국과 그것을 비교한다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통제, 국가나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미국이 어떤 그런 첩보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비교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가지지 않으면 이제 뭐 오늘도 뭐 어느 분들하고 점심을 먹다 그 얘기 들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한국말 쓴다고 중국 사람들한테 얻어 터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경계 시스템 안에 고성능 CCTV가 중국 악성 코드에 노출되어 사전 설계됐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제품 내부에 설계를 해놔서 중국이 지금도 얼마든지 영상을 빼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이 지금 한국군과 정보 교류를 했을 때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차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제기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계속 뭐 유튜브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러니까 오죽 이게 증거가 확실하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가리가 뭐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나쁜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삼성도 있고 하나도 있고 태양광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굳이 또 중국산을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뭐 킥보드니 뭐니 지금 뭐 저도 진짜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하여튼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보도일을 이 킥보드가 다니고, 킥보드가 무슨 지하철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킥보드도 다 중국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뭐 가덕도 신공항, 뭐 광주공항, 대구공항, 뭐 이제 각 지역 주민들은 지역 건설 업체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그런 뭐 낭비적인 예산이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을 쓰여지겠지. 제가 볼 때 실제 만약 구현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100% 아마 중국과 연계된 어떤 업체들에게 그 공항 공사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가리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 아가리 속에 좀 넣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의 스마트 시티 사업이 중국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 한국 뉴딜 이것도 중국하고 그린 뉴딜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보고 있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중국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어느 순간에 강한 반동으로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은 우리도 지금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인도네시아 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그 이른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분노하셨지만,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집값의 문제가 계속 된다면 언젠가는 뭐 5년이나 1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황당하고 욕을 했던 그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서로 들어가겠다고 할 날도 진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게 지금 홍콩 시민들이 5년 전, 10년 전에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쪽방에 닭장에 사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 그런 쪽방에 한 가구도 아니고 뭐 두 가구가 몰려 사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홍콩 시민들이 겪고 있는데 그런 미래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스며든 중국 뽕을 탈색시켜야 된다. 오늘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